2020년 10월경부터 미국 미시간주 빌시티 마을에 사는 10대 커플인 로린과 그녀의 남자친구 오웬은 약 20개월에서 22개월 동안 협박 메시지를 받기 시작했고, 괴롭힘은 집요했으며 금세 악랄한 사이버 스토킹으로 변모했습니다. 로린은 너무 고통받아 더 이상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을 정도였죠. 가해자는 인스타그램과 스냅챗 등 10대들이 주로 사용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접근했고, 로린은 하루에 최대 12건의 메시지, 오웬은 하루에 30개에서 50개에 달하는 메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선 두 사람의 정신을 파괴하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것이었죠. 범인은 두 사람의 관계를 이간질하기 위해 "안녕 로린, 오웬이 너랑 헤어질 거야. 오웬은 한동안 너를 좋아하지 않았어와 같은 거짓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범인은 로린에게 외설적인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죠. 그리고 범인은 로린과 가까운 친구나 가족만이 사용하는 사적인 닉네임인 로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지속적인 공격은 결국 10대 커플의 관계를 파탄냈지만, 그러나 범인의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죠. 범인은 로린에게 "지금 당장 살자해. 그러면 오웬의 인생이 나아질 거야 라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2년 동안 범인은 거의 50만 건에 달하는 메시지를 보내며 로린과 오웬을 끊임없이 괴롭혔죠. 결국 FBI가 개입할 수밖에 없었고, 마침내 범인의 진실이 드러났을 때 로린과 오웬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로린은 작은 마을에 사는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인기 많고 운동도 잘하며 가족과도 가까운 편이었습니다. 로린과 오웬은 이웃으로 자랐고 두 사람 모두 스포츠를 좋아했었죠. 8학년 때 오웬이 데이트 신청을 했고, 고등학교에 진학할 무렵에는 뗄려야 뗄 수 없는 연인이 되었죠. 그들의 모든 일상은 달콤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또한 두 가족은 종종 주말마다 바비큐 파티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로린과 오웬에게 재앙이 찾아오게 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모르는 번호로 로린에게 왔고, 그 메시지는 "넌 못생겼어. 너무 못생겨서 아무도 널 사랑할 수 없어." 첫 번째 메시지 이후 메시지는 순식간에 수십, 수백, 수천 개로 불어났습니다. 범인은 오웬이 바람 피웠다고 알렸고, 로린에게 "쓸모없는 여자, 형편없는 운동선수라고 비난했죠. 분명히 이 괴롭힘은 무작위가 아니라 로린과 오웬을 표적으로 삼은 것이었습니다. 로린은 누가 이러한 메시지를 보내는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죠. 그러다 갑자기 문자가 멈췄고 몇 달 동안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범인의 침묵은 오래가지 못했고, 2021년이 되자 메시지가 다시 오기 시작했습니다. 전보다 훨씬 심각했고 밤낮으로 끊임없이 이어졌죠. 범인은 교활하게 로린의 자존감을 계속해서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범인이 그녀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지에는 로린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머리 스타일은 어떻게 했는지 등 불쾌하고 두려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로린과 오웬은 그 메시지가 학교 친구, 전 남자친구, 심지어 매일 자신들을 보는 누군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곧 오웬도 메시지를 받기 시작했죠. 범인은 계속해서 오웬에게 로린이 못생겼고 나쁜 여자라고 말했고, 결국 오웬은 범인에게 지쳐 "이제 로린이 싫어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범인은 즉시 오웬의 그 메시지를 스크린샷으로 찍어 로린에게 전송했죠. 이는 두 사람의 관계를 파괴하려는 계략이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지쳐 범인의 번호를 차단하고 메시지를 무시하고 휴대폰 전원을 끄기 시작했지만 전혀 소용없었습니다. 번호를 차단할 때마다 새로운 번호가 나타났고, 무시할수록 스토커는 더 많은 메시지를 보냈으며 메시지 내용은 더욱더 불쾌하고 거칠고 잔혹해졌습니다. 또한 범인은 문자 메시지로만 끝나지 않았고, 두 사람의 사진을 이용해 가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어 온라인에서도 그들의 삶에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명확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메시지의 내용은 점점 선을 넘었지만 한 가지는 변함없이 이어졌습니다. 같은 오타가 반복되는 것이었죠. 범인은 로린의 경기를 지켜보고 점수를 세며 "너는 형편없는 선수야 라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사소한 부분까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범인이 누구였든 가까운 주변인임을 알 수 있었죠. 더 기묘한 건 스토커가 성적으로나 금전 등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십만 건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그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죠. 로린과 오웬은 아직 10대였기 때문에 점차 이러한 메시지를 감당하지 못해 멘탈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로린은 "어쩌면 내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일지도 몰라.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사실일지도 몰라라며 조금씩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박해진 로린은 범인에게 "이제 제발 멈추고 숨 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기 시작했죠.
2021년 12월 괴롭힘을 당한 지 1년이 넘은 로리는 더 이상 혼자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로리는 많이 지쳐 있었고 정신 건강도 악화되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인 바로 어머니 캔드라에게 의지하기 시작했죠. 캔드라는 단순한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의 여자 농구 코치였던 그녀는 연습을 이끌고 옆선에서 격려의 목소리를 내며 모든 상황에서 로린을 지지해주는 어머니이자 멘토였습니다. 캔드라는 농구 코치라는 직책을 통해 지역 공동체와 학교 시스템 내에서 매우 신뢰받는 인물이었죠. 로린이 마침내 어머니에게 말했을 때 캔드라는 일반적인 부모들처럼 매우 화가 났고 심각하게 받아들였지만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캔드라는 로린과 오웬의 친구들 중 누군가의 장난으로 판단했고 교장과 학교 관계자들을 찾아가 이 사건을 조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학교 측이 개입하자 이 사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학교 측은 로린의 친구들을 한 명 한 명 인터뷰하며 누가 질투하고 있는지, 누가 원한을 품고 있는지, 누가 오웬에게 관심이 있었는지 알아내려 노력했지만 그러나 확실한 용의자도 증거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계속되는 메시지는 로린과 오웬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고 결국 두 사람은 크리스마스 며칠 전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별 후에도 스토커는 오웬에게 계속 문자를 보내며 조롱을 이어갔죠. 봤지? 내가 너희들 관계를 통제하고 있어라고 보냈고 오웬은 범인에게 이제 로린과 사귀지 않는다며 메시지를 그만 보내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럼에도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고 스토커는 특히 오웬을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스토커는 마치 오웬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오웬이 이성 친구와 대화를 하면 스토커는 어떻게든 그 여자의 번호를 알아내 오웬에 대한 악의적인 메시지를 쏟아냈죠. 학교 측은 결국 심각하다고 인지해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보안관이 로린과 오웬 그리고 그들의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신문했고 캔드라는 내 딸의 인생을 망친 놈을 찾아달라며 보안관에게 호소했습니다. 수사관에게는 여러 가지 가설이 있었죠. 로린 혹은 오웬에게 질투심 많은 반 친구일 수도 있고 라이벌 팀원일 수도 있고 심지어 누군가 로린의 계정을 해킹했을 가능성도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증거는 나오지 않았고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우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등 모든 플랫폼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고 로린과 오웬의 휴대폰에서 모든 데이터를 추출하고 수년간의 메시지 기록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럼에도 범인은 커플을 조롱하며 경찰은 절대 날 찾지 못할 거야. 날 의심조차 안 하거든. 이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몇 주 그리고 몇 달이 흘렀지만 경찰은 범인의 흔적을 찾아내지 못했고 수개월간의 교착 상태 끝에 지역경찰은 2022년 4월경 더 정교한 디지털 포렌식 지원을 위해 FBI 사이버 부서에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몇 달 동안 데이터를 분석하고 가짜 계정을 추적하고 VPN 흔적을 찾아 나섰죠. 2022년 4월 말 그들은 겹겹이 뒤섞인 IP 주소를 찾아냈는데 그 IP 주소는 다른 주나 다른 동네가 아닌 바로 로린의 집이었습니다. 이 시점부터 수사관들은 로린의 가족, 심지어 이웃이나 잠깐 방문했던 사람까지 신문하기 시작했죠. 캔드라의 신문이 시작되었을 때 그녀는 학교의 한 학생을 지목했습니다. 조사 결과 그 학생에게서 어떠한 혐의점도 발견되지 않았죠. 캔드라는 자신의 딸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다른 10대 학생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시도한 것이며 수사를 엉뚱한 곳으로 돌리려 한 것입니다. 캔드라는 자신의 남편까지 지목했지만 그 역시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어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반전이 벌어졌고 캔드라는 로린이 스스로 이런 짓을 하고 있다면요 라고 말했죠. 하지만 그녀의 주장은 금세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로린은 VPN, IP 마스킹 등 기술적인 배경 지식도 없었고 디지털 흔적을 어떻게 감추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반대로 캔드라는 학교 코치로 일하기 전 IT 업계에 몸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컴퓨터를 고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결하기조차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들을 능숙하게 처리할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녀가 만든 가짜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계정도 발견되었죠. 2022년 8월 10일 경찰이 수색영장을 들고 그녀의 집에 도착했고 그들은 그녀의 디지털 증거가 될 수 있는 모든 휴대전화, 노트북, 기기를 압수했고 12월 8일 경찰이 그녀를 체포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캔드라는 저항하지 않고 조용히 체포되었죠. 이 끔찍한 범죄의 범인은 다름 아닌 피해자 로린의 친어머니이자 빌시티 고등학교의 여자농구 코치였던 캔드라였습니다.
농구 코치의 직책은 그녀의 범행에 결정적인 이점을 제공했죠. 캔드라는 코치의 직책을 통해 딸과 딸의 친구들, 그리고 오웬의 학교 생활, 교우 관계, 일정 등에 대해 합법적인 접근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캔드라는 아이들을 괴롭히면서 학교 측에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으며, 또한 오웬의 어머니와 적극적으로 연락해 마치 협력하여 이 미스터리한 범인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는 그녀의 범죄가 충동적이 아니라 매우 계산적이고 반사회적 성향을 띠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었죠. 캔드라의 범행 동기는 법조계와 심리학계 모두를 혼란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초기 분석을 주도한 것은 대리 미나우젠 증후군 가설이었고, 검찰은 이 사건을 언론에 설명하며 사이버 미나우젠 증후군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캔드라는 처음에 몇 통의 메시지만 보내려고 했지만 스릴에 휩쓸려 결국 멈출 수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캔드라는 전과도 없고 체포된 적도 없고 과거의 위험 신호조차 없었고, 이웃과 친구들은 그녀가 모범적인 시민, 아이들을 위해 사는 엄마처럼 보였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닫힌 문 뒤에서는 거의 모든 시간을 가짜 계정을 만들고 딸과 딸의 남자친구를 잔인하게 공격하는데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전문가는 그녀의 궁극적인 목표가 딸을 피해자로 만들므로써 자신이 헌신적이고 고통받는 보호자로 빙의해 학교 관계자들과 다른 학부모들, 즉 지역 공동체로부터 동정심과 관심을 얻기 위해서였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캔드라가 로린과 오웬의 관계를 파괴하기 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캔드라는 단도직입적으로 대답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나름의 논리를 펼쳤죠. 캔드라와 로린 모녀의 관계는 매우 가까웠고, 로린은 학교 일, 친구 관계, 남자친구, 연애 등 거의 모든 것을 엄마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로린은 대부분의 여가 시간을 엄마와 함께 보냈었죠. 하지만 남자친구인 오웬이 등장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로린은 모든 문제를 엄마에게 상의하지 않았고, 반대로 오웬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주말이면 그의 곁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검찰은 캔드라가 딸의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일 수 없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캔드라는 어떻게든 딸과 이전 관계로 돌아가고 싶었고, 그래서 그러한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한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캔드라가 로린이 아닌 오웬에게 집착했었다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캔드라는 오웬의 경기를 지켜봤으며 핑계를 대며 다가가 마치 집착하는 사람처럼 행동했었죠. 그녀가 자신의 딸을 질투하고 오웬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 했다는 추측입니다. 메시지에서 캔드라는 로린에게 외모를 공격하며 살자를 선택하라고 말했고, 로린과 오웬이 헤어진 후에도 캔드라가 오웬이 대화한 이성 친구에게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캔드라는 스토킹과 사법방해, 범죄통신 혐의 등 5개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캔드라는 최대 10년형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죠. 처음부터 그녀는 승산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적극적으로 맞서려고 하지 않았고 대신 유죄 협상을 받아들였습니다. 2023년 3월 22일 캔드라는 검찰과의 형량 협상을 받아들였고 결국 자신의 딸과 오웬에 대한 스토킹 2건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캔드라는 최후 진술에서 로린과 오웬에게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선처를 호소했죠. 재판부는 캔드라에게 로린과 오웬의 스토킹 혐의에 대해 각각 1년 7개월에서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캔드라는 2024년 8월 8일에 가석방을 허가받았고 그녀는 2026년 2월 8일까지 가석방 감독하에 있으며 정신건강치료 프로그램 이수 의무,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지급 등 엄격한 감독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린은 인터뷰를 통해 아직 엄마를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엄마를 사랑하고 정신과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밝혔고 배신감과 가족의 사이에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오웬은 캔드라의 스토킹 때문에 아무도 만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증언했고 이는 이 사건이 그의 장기적인 대인관계 형성과 신뢰 구축 능력에 심각한 트라우마로 작용했음을 시사합니다. 이 사건은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어머니라는 신뢰가 어떻게 파괴적인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